안녕하세요. 저의 인생은 아빠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로 나뉜다고 볼 만큼 극과 극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아빠는 제 핑계일 수도 있어요. 저와 똑같은, 아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환경 탓을 하며 살았어요. 제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제 탓이 아니라며 부정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미혼모였던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은 엄마와 저 딱 둘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가족 구성원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아빠가 없다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 나이에는 저나 친구들이나 모두 다 아이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도 저는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특히나 가족들과 같이 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아빠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운동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서로 팔을 포개어 그 위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아빠가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했었거든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경기를 마치고 구경을 하던 친구 아빠가 저희 사정을 눈치채시고는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와 팔을 포개 저를 태우고는 같이 띄워주었어요.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자 그 친구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아이, 아빠 왜 가영이 띄워주는 거야? 가영이는 엄마밖에 안 오셨잖아. 난 싫어. 난 아빠가 나 말고 다른 친구 태워주는 거 싫단 말이야. 얘가 왜 이래? 아빠가 목만 태워줄게. 진짜지? 그래. 이리 와. 친구 아빠는 친구를 번쩍 들러올리더니 자신의 목에 태웠어요. 친구는 좋다며 깔깔거렸어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에게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늘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엄마도 그런 날이면 저희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어렸기에 그 정도가 끝이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의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엉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미혼모였던 엄마 때문이라며 엄마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러다 그것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한 친구가 자신의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갔어요. 친구의 엄마는 저희가 들어가니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친구의 엄마는 중국집을 하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앉은 저희는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음식을 들고 오는 아주머니가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더니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가영아? 친구들과 일제히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쳐다보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였거든요. 누구야? 우리 엄마.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점심 먹으러 왔구나. 네. 그때 친구 엄마가 손님들을 배웅하고는 테이블로 왔어요. 아, 네가 가영이구나. 엄마에게서 얘기 많이 들었어. 알고 봤더니 엄마는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꽤나 있었고 엄마는 무거운 그릇들을 들고 다니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일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화가 났어요. 가영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분이 너네 엄마라니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어? 우리 엄마라서 뭐가 신기하냐고.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됐어. 나 먼저 갈게. 가영아! 친구들이 저를 비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화가 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뒤쫓아 나왔어요. 가영아,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뒤따라 나온 엄마를 보자 저는 더 화가 났고 무작정 달렸어요. 집 앞 놀이터에는 유치원에 다녀온 어린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저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놀이터를 빠져나갔고 저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퇴근을 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엄마의 물음에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따라 들어왔어요. 얘기 좀 하자. 오늘 왜 그래? 내가 뭘? 혹시 엄마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그래? 왜 하필 거기야? 다른 식당들도 많잖아. 왜 하필 내 친구 엄마가 하는 그 식당이냐고. 나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니? 당장 그만둬.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셔.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싫어. 내가 싫다고. 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엄마가 부끄럽니? 부끄러워. 가영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 엄마랑 얘기 좀 해. 엄마랑 할 얘기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저는 엄마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방문을 잠궜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문 밖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내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얼굴을 어찌 보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학교로 향하던 저는 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게임하고 밥 먹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가 다그쳤어요. 학교엔 왜 안 갔어? 가기 싫어. 왜? 내가 알아서 할게. 학교는 가야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뭘 하든 말든 엄마는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 나 좀 내버려둬. 아니,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엄마처럼 되겠지. 뭐? 할 것 없으면 식당에서 일하면 되잖아.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말자고. 방문을 쾅 하고는 닫아버렸어요. 문을 열어나는 엄마의 소리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서는 그냥 좀 가만히 놔두지.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는 엄마가 싫었어요. 그 다음날 또다시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던 저는 엄마 지갑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어 집을 나왔어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와 생활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친구가 놀라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면 먹을래? 엄마랑 싸웠어? 몰라, 말도 하기 싫어. 너 안 먹으면 내 것만 한다. 아니야, 내 것도 같이 해. 저는 사온 컵라면을 무릎 꿇고는 라면이 있기를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왜? 글쎄, 엄마가 내 친구 엄마가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다가 맞췄어. 그게 왜? 그게 왜라니?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울 것도 많다. 난 너희 엄마라면 이렇게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이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진학도 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끌려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곳에서 도망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라면이나 먹자.
친구는 컵라면 뚜껑을 열어 후후 불며 먹었어요. 저는 엄마가 걱정을 하든 말든 친구와 밤새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일을 하러 다녔던 친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너 진짜 학교 안 갈 거야? 안 가. 왜? 그냥 가기 싫어. 공부하기도 싫고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자. 너 자꾸 이러면 여기서 나가버린다. 아,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친구는 일을 하러 갔고 빈 방에서 벌러덩 누웠어요. 하기 싫은 공부도 안 해도 되니 너무 좋았어요. 뒹굴뒹굴 거리다가 빌려온 만화책을 보고 깔깔거렸어요. 배가 고프면 사다 놓은 컵라면을 먹고 또 뒹굴뒹굴 거리다가 자다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것뿐인데도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친구가 쭈뼛쭈뼛 들어왔어요. 이제 오냐? 가영아, 네 친구들이라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의 뒤로 학교 친구들이 보였어요. 친구들은 제가 학교에 나오질 않자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너 여기서 뭐해? 너희가 여긴 왜 왔어? 너 데리러 왔어. 뭐? 학교 그만둘 거야? 너희 엄마 너 찾는다고 난리셔.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 알려준 거야? 아니? 하지만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기만 해봐. 너 왜 그래? 식당에서 엄마랑 맞춰서 그런 거야? 그 얘기 또 왜 꺼내? 우리가 알게 된 게 부끄럽니? 당연한 거 아니야? 실망이다. 뭐? 네가 그것 때문에 왜 우리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친구 아니야? 너 우리 엄마가 식당 일하고 있다면 나랑 친구 안 할 거니? 그건 아니지. 근데 넌 왜 그래? 내일도 학교 안 나오면 우리랑 절교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야! 친구들은 떠났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갈팡질팡하고 있자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도 어서 일어나라며 저를 떠밀었어요. 모두 이긴 척 친구의 집을 나온 저는 집 안에는 차마 못 들어가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가영아, 엄마였어요.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밥은 못 먹었어. 우선 들어가자.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가출하고 돌아온 저에게 화를 내지도 꼬치꼬치 캐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임에게 한 소리 들어야 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간식을 사 먹으러 매점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바글바글 거리는 매점을 보니 전투력이 상승했고 저와 친구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맨 앞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좋아하는 과자들과 음료수를 사서는 운동장으로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였지만 간식이 들어갈 배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이제 학교 계속 나올 거지? 그래야겠지. 웬 한숨이야? 난 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너만 그렇겠니? 우리 모두 다 그렇지. 빨리 졸업이나 하고 싶다. 학교 졸업은 하고겠다는 소리네? 입안 한가득 과자를 넣고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었어요. 수업 시간은 그리 길게 느껴지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종소리가 들렸고 자리에서 일어난 저희는 다시 삭막한 교실로 올라갔어요. 수업을 하는 내내 저는 멍을 때리거나 잠을 잤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몇 주 보내고 나니 또다시 몸이 근질근질거렸고 저는 또다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또래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도 그 친구들과 함께면 겁날 것이 없었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나면 저는 가출을 했고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엄마는 저 때문에 눈물 말릴 날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학교 선생님도 연락이 오고 엄마도 늘 잔소리하는 것이 학교를 안 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저는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는 공부 보고 다 필요 없다며 제발 졸업장이라도 받으라고 애원했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자퇴를 하고 할 것이 없던 저는 그저 빈둥빈둥 백수처럼 생활을 했고 밤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학교 친구들과는 멀어져 갔고 새로 만난 이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같은 저지라서 더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운전을 하던 친구가 급하게 커브를 돌다가 옆에 오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친구였기에 경찰서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연락받은 엄마가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년 애미래요? 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보아하니 고등학생이던데 똑같은 걸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하마터면 정말 인생 종칠 뻔했다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딸내미 깜빡 모르기 싫으면 합의금이나 준비해요. 엄마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애들이랑 다시는 만나지 마. 왜?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 나도 그 애들처럼 질 나쁜 애야. 뭐? 엄마 눈에는 내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엔 그 애들이나 나나 다 똑같이 질 나쁜 애들이라고. 그래서 계속 어울리겠다는 소리야? 가영아. 엄마는 답답한 듯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방에 들어와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들었어요. 며칠 동안 엄마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집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면 방 안으로 저를 세차게 밀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저의 트러블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하루라도 방구석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저는 며칠이 지나가자 온몸에 좀이 쑤셨고 방문 앞을 지키고 있던 엄마를 미치고는 방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 가려고? 집에 있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아. 바람 좀 쐬고 올게. 또 그 애들 만나러 가려고. 아니야. 돈 좀 줘. 무슨 돈? 나가려면 돈 좀 있어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니? 네 합의금으로 그동안 모은 돈도 다 날아가고 땡처럼 돈도 없어. 그러지 말고 좀 줘. 찾아봐. 찾아보고 있으면 너 다 가져. 집에 10,000원도 없어? 너 언제 정신 차려오고 그래? 엄마는 너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어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말을 말자. 너랑 말을 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겠니? 속만 뒤집어지지.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닫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있긴 갑갑한데 돈이 없으니 나가기도 그랬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 먹으면서 TV 채널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온 친구 뒤에 올라탄 저는 친구와 함께 쌩쌩 달렸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엄마가 저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엄마만 보면 자꾸 비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저녁이 돼서야 골목역에 도착을 했고
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어요. 야, 이가영.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왜? 너네 엄마 쓰러지셨어. 뭐라고? 어서 집에 가봐. 저는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고 누워있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지인이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혈액 끌끌 찾았어요. 가영아, 너네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듣기 싫어할 게 뻔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그래. 가족이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엄마랑 너랑 둘뿐인데 이러다 엄마마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식탁에 죽 만들어놨으니 엄마 계시면 좀 챙겨드리고. 네. 에휴, 보고 있으니 내가 다 답답하다. 그만 가보마.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도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셨어요. 엄마 곁으로 다가가니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 있는 수건으로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을 닦았어요. 엄마는 늘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약해 보였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엄마마저 제 곁에 없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엄마가 눈을 떴고 몸을 일으켰어요. 가영아, 깼어? 이제 좀 괜찮아? 괜찮아. 건강 좀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걱정했어? 걱정은 무슨? 기다려봐. 죽 가져올 테니까.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죽을 그릇에 옮겨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고 가셨어. 고맙게 이런 걸 다. 이거 먹고 좀 쉬어. 숟가락 하나 더 가져와. 너도 같이 먹자. 난 죽 싫어해. 엄마나 먹어. 엄마는 죽을 좀 먹더니 약을 먹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잠시만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엄마의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해도 약 먹고 쉬면 된다고 버텼어요. 그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무리였어요. 결국 엄마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쉬게 되자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몇 달 밀려 있었던 상태라 얼마 있지 않아 결국엔 그것들도 끊기게 되었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저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오래전부터 일을 해서 모든 일을 손쉽게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음식에 테이핑하는 것도 더디고 서빙을 하는 것도 실수투성이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실수만 하게 되자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엔 보다 못한 사장님이 차라리 주방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라고 했고 저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설거지만 했어요. 바쁜 시간에 허리 한번 못 펴본 저는 퇴근을 할 때에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악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폈어요. 할만해? 아니,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장님이 네 사정을 알고 많이 이해해 주시는 거야. 그렇겠지? 내일도 나올 거지? 그래야지 별 수 있냐. 엄마 저렇게 누워있고 돈 벌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 이제 철 좀 드나 보다. 친구의 말에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너무 고단한 나머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만두지 않고 매일같이 출근을 했어요. 며칠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몇 년씩 하고 있는 엄마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의 속만 섞인 것 같아 죄송하고 지난날의 제 모습이 후회가 되었어요. 뒤늦게 철이 든 건지 저는 힘들었지만 엄마에게 내색 한번 하지 않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엄마는
변화된 저의 모습에 좋아해 하시면서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갈 때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좀 더 쉬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딸만 고생시킬 수 없다며 다시 예전에 일을 하던 식당에 나갔어요. 며칠이 지난 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가영아, 전화 좀 받아봐. 식당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도 되지 않은 채 무리한 일을 하다가 엄마가 또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누워있는 엄마를 찾았고 눈을 감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입원비에 검사비에 게다가 엄마가 맡고 있는 링겔은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금액도 비쌌어요. 엄마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면서도 병원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병원비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의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나 엄마가 저 모르게 꿍쳐놓은 돈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였어요. 보통 돈 없다 하면서도 비상금으로 숨겨놓잖아요. 엄마가 그럴 분은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차라리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옷장이며 서랍장이며 다 뒤져봐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집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었어요. 엄마가 벌어놓은 것을 다 까먹은 건 바로 저이니까요.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옷장문에 기댄 채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잃게 되자 기운이 없어졌어요.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가불이라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일어서려는 순간 제 발밑에 무언가가 밟혔어요. 뒤죽박죽이 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걸 들어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귀에 무게가 나가는 팔찌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머니에 넣고는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는 점심을 먹고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제가 주머니에 있던 팔찌가 돈 주머니를 꺼내 보이자 엄마는 잽싸게 주머니를 들고 갔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돈 좀 있다 싶어서 옷장 뒤졌더니 왜 말도 없이 엄마 옷장을 뒤지고 그래? 병원비 내야 되니까 집에 돈 좀 있나 싶어서 엄마한테 이게 말을 하지. 그 팔찌 엄마 거야? 꽤 무겁던데? 그거 팔면 돈 좀 될 것 같던데? 이거 못 팔어. 왜? 글쎄 이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라곤 그 팔찌 하나뿐이잖아. 왜 그걸 근데 안 판대? 여하튼 이건 안 돼. 엄마가 화를 내며 팔찌를 숨겼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돈 한 푼이 소중한데 왜 팔찌를 못 팔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도 얘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며 펄쩍 뛰는 엄마 때문에 답답했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병원비 이야기를 하고 이미 팔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하기 싫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엄마의 팔찌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바로 금방으로 갔어요.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이러는 것은 모두 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얼마에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장님은 팔찌를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가씨,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빨리 말해. 네? 이 팔찌 아가씨 거야? 아니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훔친 거야? 아니요, 훔치지 않았어요. 아가씨 것도 아니고 훔치지도 않았으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사기 싫으면 돌려주세요. 그렇게는 못하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당장 돌려줘요. 사장님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것 놔요. 잠시만 기다려. 왜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싫어요. 내 팔찌 돌려줘요. 사장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힘이 장사인 사장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낑낑대며 손을 빼려 해도 되지 않았어요. 설마 이 팔찌, 엄마가 다른 사람 것을 훔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팔자고 있을 때 그렇게 펄쩍 뛴 거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사장님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금문방 앞에 새까만 차 한 대가 섰고 제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사를 대동한 자동차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한 남자가 내렸어요. 금문방 문이 열렸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는 누가 봐도 부유해 보였고 후광이 비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가 사장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거 먼저 봐. 사장님은 제가 준 팔찌를 그 남자에게 보여주며 사장님을 조심스레 쳐다보았어요. 그 남자는 팔찌의 안쪽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비서라는 사람이 부축해 주었어요. 아가씨, 이 팔찌 어디에서 났어요? 네? 이 팔찌 아가씨 것도 아니라면서요. 훔쳤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났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게 어서요. 사실은 저희 엄마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 건데 제가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혹시 엄마 이름이 이영자? 네,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그 남자는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팔찌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었어요. 저 이제 가봐도 되죠? 제 팔찌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죠? 뭔데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건 왜 궁금하신 거죠?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아빠가 돈 없으니까. 이제 됐죠? 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서요. 병원이요? 근데 엄마가 입원해 계시거든요. 너 어디가 안 좋았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같이 갑시다. 그 남자는 저와 함께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 남자는 엄마에게 팔찌를 다시 건네주었어요. 이 팔찌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네? 이게 왜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이 이걸 팔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놨었어. 혹시 가영이 네가? 당신 딸 나훈아지 말아줘.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잖아.
그건 좋은 일이지만 남편과는 사별한 거야? 그 남자의 물음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가영이 당신 딸이에요. 뭐?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다고. 당신 어머니가 날 끌고 병원에 갔을 때 죽기 살기로 도망쳤어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왜 진즉에 연락하지 않았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당신은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고 지금까지 찾지 않길래 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있기는 몇 년 미국에서 보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소문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살고 있다는 얘기 듣고 가면 벌써 당신이 떠나 보였지. 그랬었구나.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참, 내 정신 좀 봐. 가영아, 이리 와봐. 두 사람은 제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고 엄마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불렀어요. 가영아, 네 아빠야. 좀 전에 다 들었어. 그 남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의 손을 잡았어요. 엄청 크고 따뜻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따가워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아빠여서 그런 걸까요? 20몇 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아빠 덕분에 엄마는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며 빨리 건강을 회복했고, 퇴원을 하게 된 엄마는 고마움의 아빠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이렇게 산다며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레 만들어준 음식을 먹은 아빠는 조심스레 엄마와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거길요? 내가 보기엔 여긴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도 살만해요. 계속해서 여기서 살았고. 이젠 내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살게 놔둘 순 없어.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당장 입을 만한 옷가지들만 우선 챙겨. 아니,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몸만 갖자. 잠깐만요. 우리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굴 또 생각해야 해? 당신 부모님은 괜찮겠어요? 내가 말을 안 했었구나.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어. 네? 어쩌다가. 사고로. 그러니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 아빠는 오래되어 우풍이 숭숭 들어오는 곰팡이가 핀 이 낡은 집이 마음에 걸렸던 아빠는 엄마와 저를 데리고 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의 집 앞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에서만 보던 커다란 대문과 담장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아빠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여러 개의 금은방을 차려서 운영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도 하며 재산을 더 늘렸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디들이 깔린 넓은 정원이 나왔고 내려다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황홀하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분위기에 취한다는 그런 말들이요. 아빠는 뭐 하냐며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셨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넓디 넓은 거실에는 커다란 소파가 있었고 장식 하나하나가 빛나 보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저는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가영이도 그만 구경하고 이리 와서 앉아. 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차라도 마시고 있으니 덜 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이 방에서 지내면 되고, 가영이는 2층에서 지내면 될 거야. 고마워요. 고맙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더 미안하지. 아빠는 엄마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를 다 마신 저는 2층으로 올라왔고 제가 쓸방을 봤어요. 아빠는 엄마와 제가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셨는지 이미 여러 개의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으니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아침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방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저희에게 차를 내어준 아주머니였어요. 혼자 살고 계셨던 아빠는 도우미 이모님이 출근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다시 주방에서 나온 저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오는 엄마를 봤어요. 저희는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엄마와 둘이 있을 때에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어 뚜껑만 열어서 먹었었는데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은 저마다 예쁜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이 너무 많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배불리 아침 식사를 끝낸 후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말대로 여기서 살 테니 내 부탁도 하나 들어줘요. 뭔데?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저런 도우미 이모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게 더 불편해서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게. 고마워요. 나도 하나 말할 것이 있는데 뭔데요?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뭐예요? 우리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가족 사진도 하나 없고. 그건 그렇지만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요. 그럴 순 없지.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알았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다시 청혼을 했고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엄마를 위해서 아빠는 무조건 좋은 걸 다 하셨어요. 결혼 반지도 웨딩드레스도 모두 다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두 분에게서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렸어요. 자퇴를 하며 멀어졌던 친구들도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엄마가 일했던 곳 사장님이 제 친구 엄마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오랜만에 만나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 어머니도 많이 좋았지? 그렇지. 넌 어때? 행복해? 아직도 좀 얼떨떨하지만 예전보다 좋은 건 확실해. 다행이다. 이제 꽃길 걸을 일만 남았네. 엄마 보러 갈래? 그래, 그러자.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엄마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너무 예뻐요. 어머, 너희들도 왔니? 아유, 부끄럽게. 좋은 일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고맙구나. 저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이리로 오렴. 저와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예식을 시작한다는 소리에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아빠와 엄마는 동시 입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저희 집 거실 중간에는 가족 사진도 떡하니 자리에 잡았어요. 액자를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못했던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가족여행이란 것에 단 한 번도 가보질 못했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이란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아빠가 계획하셨어요. 이런 아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저녁을 거하게 먹은 뒤 맥주를 한잔했고 피곤해하는 엄마를 먼저 방으로 보내고 난 후 아빠와 둘이서 더 마시게 되었어요. 가영이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생각해 놓은 것이라도 있어? 아니요, 아직은. 듣자니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고 하던데. 네, 엄마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네 엄마는 그게 많이 후회가 된다더구나. 끝까지 널 설득하지 못했다고. 그땐 제가 철이 많이 없었어요. 후회돼? 아주 조금이요.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엄마 말대로 졸업장이라도 받아놓을 걸 뭐 그런 거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배우고 싶다거나 관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 네. 아직은 딱히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미안하구나.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선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즐겨. 그러다가 좋아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게요. 저는 아빠의 조언대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보고 느끼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180도 바뀐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이 꿈만 같고 얼떨떨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이가영이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거예요.